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트럼프 집권 2기 지금 출범 이후 첫 국제 무대잖아요. 다보스 포럼. 네. 여기서 이제 화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뭐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달라라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세율을 굉장히 낮춰주겠다는 거고, 여기다 뭐 앞서 오프닝 말씀 주신 대로 뭐 유가 떨어져야 되고 금리도 떨어져야 되고 네. 시장이 확실히 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세계 경제 포럼에 그 쟁쟁한 글로벌 리더들하고 뭐 비즈니스계 거물들이 앉아 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화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가장 큰 나라, 뭐 가장 강대국 미국 대통령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뭐라 하나 싶어서 그래 앉아 있는데 저 장면이잖아요. 네. 다들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 하나 이제 집중해서 들었겠는데 어쨌거나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건 확실히 느끼네요. 그렇죠. 저기에 따라서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인데 어제 우리 시장이 어제 그렇게까지 빠지는 것도 의외였고 나스닥도 사실 처음에 한 0.6% 가까이 하락 출발을 했는데 대형주들이 좀 떨어졌었죠. 예, 대형 기술주들은 밀리고 했는데 막판에 어쨌거나 끌어올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 이제 또 참 말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그런 식, 트럼프식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6천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 그냥 막 화끈하게 숫자 맞추자 1조 달러로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냥 의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깔끔하게 숫자 맞추자 1조 달러로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 방식인데 참 어쨌거나 재밌는 캐릭터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대통령에서 이제 또 4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FOMC 며칠 놔두고 저렇게 압박하는 거 보세요.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주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블루닷 강정수 AI 연구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예. 요즘 전부 또 결국 트럼프 2기도 뭐 스타게이트 발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AI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고 요즘 또 뭐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얘기도 나오고 이래저래 오늘 센터장님한테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기 뭐 혹시 어제 아니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 이제 한 3일 되었습니다만 취임 이후 뉴욕 장세에서 센터장님 보이시는 어떤 특징점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9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부분에서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입니다. 역시 관세.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불안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첫 번째 시그널은 스콧 베센트라는 상무장관을 예.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시그널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 베센트.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편 관세를 반대하고 네. 표적 관세를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서 얘기했던 뭐 중국에는 65%, 전체막 25% 이런 식으로 무작위하게 올릴 사람이 아니라는 시그널이 나왔고 네. 그리고 첫 번째 행정명령 중에는 관세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해보자. 관세를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 관세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 있었던 가장 큰 불안감, 네. 즉 관세가 폭등함으로써 물가가 오를 거라는 이러한 불안감들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제에 안정감을 주게 되면서 주식시장들이 대단히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서프라이즈는 이제 두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네. 새롭게 사실은 거의 예상치 2배죠. 1,90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4분기 그러게요. 때 획득하면서 3억 명이 넘었으면서 네. 이 전체적으로 지금 넷플릭스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되는 것은 4분기에 한국엔 좀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잉이 4분기에 2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붕괴되어가는 지금 이 보잉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이 연관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특히 보잉은 또 에너지 섹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에너지나
전력망에 대한 기대치, AI 투자 때문에 네. 대단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여기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며칠 사이에 보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AI 연구센터장님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 스타게이트 네. 지원하겠다. 이거 굉장히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냥 대놓고 너희 돈 없지 않냐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 관련주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더 미국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2024년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구글의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AI 관련해서 2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네 개 기업이 합해서. 네, 4개 기업이 합쳐서 2천억 달러를 넘게 썼고요. 네, 네. 그리고 1월 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죠. 우리가 2025년에 80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 네. AI 관련 데이터 센터에만 쓰겠다. 데이터 근데 센터에만? 그중에 400억 달러를 미국에 쓰겠고 400억 달러를 해외에 쓰겠다. 예. 즉 마이크로소프트 혼자도 지금 400억 달러를 예. 쓰고 있는 시대로 800억 달러죠. 800억 800억 달러를 쓰고 있는 시대고요. 2월 초에 지금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존도 올해 네.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지금 시장치는 750억 달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존만 해도 스타게이트의 1년치를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미국의 빅테크들은 거대하게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2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쳐져 있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돈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가 뭐 권력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뭐 돈도 물론 이제 마련을 하겠죠. 근데 이미 빅테크들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네. 지금 일론 머스크에 있는 X.AI만 작년에 100억 달러를 이 엔비디아 칩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칩의 수요는 사실은 수요가 명백하게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과연 1,000억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돌릴 수 있는 엔비디아의 칩이 왜냐하면 TSMC가 그만큼 더 생산해야 되는데 네. TSMC의 생산 프로덕션 캐파시티는 2027년이나 2026년 하반기부터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 올해 2025년은 네. 2024년의 이 생산 캐파시티로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빅테크들이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러한 스타게이트가 발표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감정적인 어떠한 이 기대치 때문에 성장할 수는 있어도 펀다멘탈은 이미 엔비디아는 잘 2025년에도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여하튼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테크에서 뒤처져 있었던 미국의 오라클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또는 소프트뱅크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위어크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가장 큰 투자자가 소프트뱅크였는데 엔비디아의 가격 오르기 전에 그 주식을 다 전량 매도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것이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이제 AI로 전환을 이제야 한 것이고 이거를 거세게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겠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소프트뱅크의 어떠한 입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미 AI 투자는 광풍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이 엑스큐티브 저희 행정명령을 했던 부분에는 AI 규제에 대해서 철폐를 했습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했던 규제가 철폐를 했기 때문에 이미 패러다임은 규제 중심에서 지능 중심으로 지능도 근데 압도적인 우위를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AI 패권 전쟁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성장 전략이고 1기 트럼프 행정부가 마가를 그때도 외쳤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골든 에이지를 미국을 만들겠다고 했었지만 그때는 산업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에너지 네. 기업 가지고 마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명확하게 빅테크와 AI로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하겠다. 이런 전략을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에 AI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다도 더욱더 차별화돼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투자도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들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엔비디아 칩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SK 하이닉스는 어제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대체 실적 좋았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실적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번 폭등한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조금씩 이어가거나 조정을 받거나 네. 상승세를 이어가다 조정을 받거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3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주가도 폭등을 했던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미 고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정들과 뭐 상승과 조정과 이걸 이어나가고 있는 거라고 본다라면 하이닉스도 지금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는 좋았지만 왜 그런 심리가 일어났는지는 조금 저도 뭐 이 주가에 단기간으로 제가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닉스는 저는 삼성전자하고 매우 대조적으로 계속 2025년에도 엔비디아와 함께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가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는 블랙일입니다. 분명히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물론 파이낸스 이어가 엔비디아는 전통적인 것과 다르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파이낸스 이어 2024년 3분기 때 분명히 2024년 4분기 때 블랙일의 양산과 딜리버리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지금 2025년 1분기가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전혀 딜리버리에 대한 이 시기를 지정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럼 블랙일이 언제부터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은 시장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숙제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AMD가 지금 예를 들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아닌가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월 달 정도에 사실은 이 SK 하이닉스는 상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죠. 엔비디아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블랙엘을 납품한다라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HMB3E 즉 차세대 지금 고대역 메모리 칩이 납품이 본격화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가 블랙엘을 본격적으로 딜리버리를 시작할 때 SK 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실적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은 블랙엘 없는 실적이에요. 그러면 블랙엘이 양산되면 더 실적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 발열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설계 이슈도 있고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루머죠. 지금 나오는 건 루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뭔가 이 설계 부분에서의 조정에서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양산 과정에서는 수율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본적인 발열 때문에 설계를 재설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젠슨왕이 삼성전자가 했던 말인 거고 지금 전체 HBM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는 TSMC 쪽에서 패키징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블랙엘 양산의 문제점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투자자들도 기다리는 건 그분일 거고 아마 2월 초에 있을 엔비디아의 2024년 4분기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투자자들의 모든 질문들은 도대체 블랙엘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오라클도 지금 10만 개를 넘게 예약을 해놨고 블랙엘을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블랙엘을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요. 지금 후퍼 칩에 대한 주문을 멈춰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블랙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후퍼를 멈춰놓고 있는데 블랙엘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라든지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수익률, 순수익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것이 풀려야 종속 변수로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같이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 박사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저는 너무 이렇게 한 대 빵 맞은 느낌이 4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손정희 회장 거기다가 오라클의 오라클 창업자 앨리슨에다가 거기다가 오픈AI 대표 오픈AI 샘 알트만까지 병풍 세워놓고 4년간 5천억 달러 일단 숫자에 압도당할 만한데 아까 딱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4년간 5천억 달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만 1년에 연간 800억 달러 아마존도 거의 뭐 그 정도 유사. 그러면은 4년간 5천억 달러라는 그 숫자만 보고 우아하면서 흥분할 건 아니다 하는 거는 확실하게 감을 잡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쪽이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였다. 뒤는 뭐 이런 것도 또 느낌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 저기 샘 알트만하고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같이 만들었다가 이렇게 결별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우선은 비영리로 일론 머스크도 왔다 갔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 AI는 비영리로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AI가 너무나도 발전하면
AI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 이런 뭐 두려움들을 가지고 영화에서도 많이 네, 우리가 상상한 그것을 네. 일론 머스크도 초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영리 기관에서 특히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치고 나가고 있으니 우리는 비영리로 만들어서 인류의 보편적 이익에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오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로 풀어서 우리가 만든 기술을 모든 인류들과 경제적 부담 없이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국가나 다 갖게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비영리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샘 알트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비영리로 할 수가 없다. 네. 이 막대한 돈을. 그러니 우리는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비영리 기업 밑에 재단 밑에 영리 재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리 기업을 만들어서 이 영리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태운 거죠. 어허. 근데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반발을 하면서 그럼 나는 그만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뛰쳐나간 건데 예. 그런데 본인도 이제 보니까 AI가 지금 엄청난 엔비디아의 칩도 필요하고 이 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AI 전문가 대학원 미국 대학원에서 AI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의 초봉이 입사 초봉이 $1,000,000예요. 엄청난 인건비입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예. 인건비를 갖다가 몇천 명씩 오픈AI도 가지고 있고, 그럼 엄청난 돈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도 X.AI를 만들었고,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만 개의 H200 GPU를 갖다가 한꺼번에 단기간에 연결하고, 10만 개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또 인재들을 빼오기 위해서 돈을 더 얹혀서 데려오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비영리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오픈 AI고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그럼 저기를 좀 늦춰야 되거든요, 발전 속도를. 그러면 과거에 계약했던 비영리인데 너네는 영리로 갔으니 이거 계약 위반이다. 하고 소송을 지금 걸고 있는 거고요. 소송도 일론 머스크가 반드시 이긴다고 볼 수도 없어요. 없지만 자꾸 이제 속도를 좀 늦추게 만드는 거고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X.AI로 이 X.AI가 오픈 AI를 뛰어넘는 걸 2025년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다라는 거고 누가 이 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또 다른 곳에서는 협력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안두릴 그다음에 팔란티어 그다음에 네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 X 예. 그다음에 스케일 AI라고 하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 방산 기업으로 등록을 했죠 미국에. 네네. 그러면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을 무찌르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방산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쪽으로 나갈 때는 또 오픈 AI하고 협력을 하긴 하거든요. 예. 이렇게 협력과 경쟁과 또는 싸움과 이것들이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도권 쟁탈 즉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도 존재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서 누가 먼저 이 부분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있다라는 거고 그 배경하에서 샘 알트만과 이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워낙 지금 트럼프의 왼팔 오른팔 다 하고 네,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샘 알트만도 겁을 먹고 있는 거고 그러다 예. 보니까 1월 달에 우리가 AI를 개발하면 미국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타게이트에도 같이 예. 트럼프 옆에서 사진을 찍는 예.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서로 지금 트럼프에게 잘 보이면서 무언가 미국에서의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AI 전공자들의 초봉이 1밀리언입니다. 1밀리언으로 시작한다고요? 네네. 한국에서 가장 큰 건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한국의 AI를 발전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많이 해주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 인재 유출이 가장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청자분들, 자식분들이 혹시 미국에서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해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저 오픈 AI 갈까요? 또는 뭐 X.AI 갈까요? 구글 갈까요? 아니면 네이버 갈까요?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한국 부모님들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한국 한 3억 줄 거고. 저기는 1밀리언 준다. 당연히 그쪽 가야죠. 그렇죠. 이게 인재 유출이 대단히 심각한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테랑 대통령이 오면은 그 차익을 정부가 대주겠다. 만약에 미스트랄이라는 프랑스의 AI 기업이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창업자들이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이지만 구글에 있었고 오픈 AI에 있었고 메타에 있던 사람들을 일종의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데려들었던 것처럼 프랑스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혼자 오지 말고 친구에 있는 인도 친구들 다 데리고 와라. 그 월급 차이가 그쪽에서 많이 줬으면 여기가 많이 못 준다라면 그 차익을 프랑스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인력 쟁탈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12월 달에 트럼프하고 이 마가 진영 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마가 진영에서는 H1B
이 네. 비자가 있습니다. 인재들을 미국에서 좀 빠르게 비자를 주는 그 네. 가족들까지. 네. 여기에 대해서 마가 운동 진영은 지금 외국인들 다 내쫓아야 되는데 불법 이민자 다 내쫓겠다는데 이것도 이 비자도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익스닷컴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미국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H1B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야 된다.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 싸움을 정리해 주거든요. 이건 네. 뭐냐면 AI에 대한을 매개로 한 미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꾀하는 트럼프에게 AI 진영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 모든 인재를 다 데리고 와야 된다. 여러분, 맨하탄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AI에 관련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주장인데요. 네.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실제로 1943년에서 46년 미국에서 있었던 거죠. 그때 뭐 여러분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미국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강제로 사실은 준강제로 그 가족까지 데려와서 네. 심지어는 독일의 과학자들, 프랑스의 과학자들, 이탈리아의 과학자들, 네. 스페인의 과학자들도 다 데려왔습니다. 예. 이러면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을 개발한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전략은 이런 부분이니까 즉 인재를 빨아들이는 것은 이 문제하고 지금 현재 논쟁되고 있는 불법 이민자의 이 저가 노동력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뭐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미국에서도 뭐 소위 말해서 초봉이 얼마냐를 갖다 이제 10만 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피고 했는데 지금 일단 1밀리언 100만 불로 시작하니까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조금 듣다 보면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전쟁이다 싶은 것이 AI 전쟁이다 싶은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패널로도 자주 나오는 이효석 대표한테 듣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 193 정책이라고 중국에. 너 1년 연봉 얼마 받아? 얼마? 그거 9배 줄게. 그 대신 3년 보장해 줄게 해서 사람을 빼간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지경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AI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시각도 없잖아 있던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이 AI 어디 HBM 그저 공급하는 이거 말고는 뭐 들이댈 부분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여러분 AI 경제를 우리가 구조를 좀 볼 때는 네네. 가장 밑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고 네.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고 네. 그 데이터 센터 위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훌륭한 인재들이 만드는 것 이것까지를 큰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이제 이건 우리 치면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인 거죠.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저희 예. 지금 아스팔트나 거기에 있는 그 철근 콘크리트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로도 돈 많이 벌 수 있죠. 그냥 레미콘 갖다 부어주는 네, 거죠. 그것도 네, 돈을 많이 네, 벌 수 네,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네, 만든다는데. 네. 그런데 그 이외에 또 돈을 버는 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뭐 가설이 뭐 실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 정재용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를 만들면서 돈은 고속도로 만드는 우리가 아니라 차 만드는 애들이 벌겠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대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AI 경제에는 이런 서비스 시장이 더욱더 증가될 거고 그렇겠죠. 커질 거고 여러분도 스마트폰 생기면서 애플도 큰 돈을 벌었지만 네. 여기에 메타도 돈을 벌고 구글도 돈을 벌고 예. 한국에는 토스라는 기업이 생기고 카카오가 생기고 쿠팡이 생겼던 거잖아요. 스마트폰 위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 AI 경제는 더욱더 꽃을 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초기적인 어떠한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힘에 있어서 우리는 원자재를 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설계하고 공사하는 것은 똑똑한 인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고 네. 심지어 사실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이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중에서 미국에 잔류하고 있는 흐름이 어디가 제일 높은가? 한국이 1위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은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다 가서 요즘 미국에 빅테크에 취직을 하는 거죠. 그래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네. 매력이 없는 네, 거죠. 들어올 유인이 없죠. 예, 유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마 들어오는 거는 반도체 쪽인 거죠.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서 월급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뭐 1,400% 이번에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겁니다만 그런데 중국에서는 더 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TSMC의 일본의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 공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도체 인재를 뽑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인재 경쟁이 인재를 뺏어오기 위한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중국과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호가 먼저 좀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52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72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4,000원, SK하이닉스 0.4% 하락 예상됩니다. 오늘 예상 체결가 21만 8,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6만 5,000원. 현대차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가 오늘 1.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0만 4,5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은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만 7,4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하락 예상되고 KB금융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나흘 연속 주가 상승세 이어온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호가에서는 3%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만 7,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HLB 1%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1.4%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6만 2,000원이네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호가는 0.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200원이고 삼천당제약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4,000원. 리노공업 0.4%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5,500원. 휴젤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좀 종목별로 혼조세가 예상되고 사실 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글쎄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예측이 쉽진 않네요. 뭐 설 전에 자금이 필요해서 갖고 있는 주식 팔아야겠다 싶으면 그저께 팔았을 거고. 네네. 예, 뭐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궁금합니다. 지금 진짜 정민회크 최근 들어서 불만을 토로했던 외국인들의 단타 플레이. 그저께 그렇게 사다가 어제는 또 그렇게 엄청 팔아제끼고. 네. 오늘 외국인들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우리가 명절 전에 연휴 앞두고 이렇게 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늘 없었으니까 오늘 뭐 저 정도 야간 선물 반영하는 저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안 빠지면 다행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따라붙는 게 결국 AI 데이터 센터면 전력이 엄청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미국 쪽에서는 보면 뭐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뭐 관련 정보 간밤에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런 뭐 원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으로만 대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쪽도 그럼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2024년 1월, 작년 1월에 그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 예. IEA에서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2022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가 460 테라와트시였는데 2026년에 1000 테라와트시다. 이게 오. 작년 1월 기준이었어요. 두 예. 배인데요. 예. 이게 어느 정도의 여러분 에너지냐면요. 네. 원자력 발전소 51개를 지어야 됩니다. 원전 51기가 필요하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그렇죠. 네네.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예. 어떤 에너지 정책 중에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예. 물불 가르지 않습니다. 지금 네네.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필요하고 천연가스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번에 내무부 장관에 임명된 더그 버금은 뭐라 그랬냐면 네. 전 세계에서 전기값을 미국을 가장 싸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센터의 그를 짓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일을 없게 하겠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재생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로 원자력 발전소 SML도 나와요. SML을 네. 쳐서 여기서 전기 뽑아내려면 앞으로 여러분 2, 3년 걸려요. 근데 지금 올해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맞아요. 그러고. SML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연가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거니까 지금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거 나오는 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러한 체시파크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가 폭등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력망이 미국이 대단히 낡았거든요. 1960년 전후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망에다가 고압 전류를 전선들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듀크 에너지
이런 망을 사업하는 이런 데도 지금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한국의 수혜주로서 뭐 LS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3년 1월에 나온 보고서에도 2022년 대비 2026년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근데 이것이 원전 51개 정도의 에너지다. 이거를 누가 먼저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부탄에 여러분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부탄이 그 엄청난 수력 발전을 제공해 주겠다. 그랬더니 전기가 있는 곳은 지금 다 갑니다. 가만 부탄이 어디 있는? 그 히말라야 쪽에 있는 예. 그 부탄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지금 해외 기업들이 다 달려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옆에서 바로 인근에서 전력 공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까지 가서 네, 가겠다는 거고요. 센터를. 부탄이 그 부분에서 자신들의 지금 남아 돌고 있는 수력 발전의 에너지를 제공해 줄 테니 데이터 센터를 줘라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이 손들고 바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에너지가 귀하고요. 또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뭐냐면 MS에서 지금 물러났지만 빌 게이츠가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들은 빌 게이츠가 조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에너지와 전력망 대단히 중요한 2025년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탄, 히말라야 지역에 그 부탄 어딘지 대충 짐작이 네. 가네요. 네. 거기니까 수력 발전하기에 좋은 입지고. 네. 근데 거기서 부탄이라는 경제가 너무나도 작으니까 전기가 남아 돌고 있는 거예요. 전기 거기는 남아 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라도 줘라. 그랬더니 가겠다라는 거죠. 가겠다. 네. 야, 연봉은 세게 주는데 데이터 센터 근무하려고 부탄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 돈 많이 줘야 돼. 그거만큼 여러분 저희가 한국 경제가 지금 AI 경제가 여러 방면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인재도 준비가 안 됐고 데이터도 준비도 안 됐고 인프라도 그렇고, 인프라도 예. 그렇지만 전기도 지금 남아돌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데이터 센터를 질 수 있는 전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아리백에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그래서 아리백은 사실은 원자력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이거의 그 개념을 원자력까지 좀 포괄시켜달라. 이런 로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자력은 포괄이 될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거의 아주 그냥 배고픔에 되게 극도에 달해 있다. 지금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 AI를 경쟁해서 앞서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 많은 분들은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텍사스예요. 텍사스가 2023년, 2024년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X.AI의 데이터 센터를 짓거든요. 네. 또는 뭐 미국의 버지니아주라든지 이런 쪽에 전형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전기가 싼 곳, 뭐 이런 곳에도 좀 데이터 센터가 웨스트 버지니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 경쟁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 치열해지고 뭐 격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유럽에서도 이러다가 우리 이러한 AI의 LLM 거대 언어 모델도 놓치고 있지만 이러한 입지로서 데이터 센터도 다 아이슬란드랑 이런 데 뺏기고 있고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유럽에서 갖고 있는 고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유럽 또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보다 더 세게 AI 법이라는 거 만들어서 규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저저 AI 스타트업도 없는 나라에서 규제부터. 빅테크를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을 공격할까봐 AI 규제법을 먼저 만드는 이러한 저는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 어떤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발생했던 것도 저희도 반면교사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확실히 똑똑하네요. 바로 파리기후협정 탈퇴하고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렇죠. 에너지 비상사태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고. 근데 사실은 그 뒤에 트럼프 뒤에 배우의 3명이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배우에도 있고 전망에 있는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피터 틸, 그러니까 제로 투 원 이런 책을 썼었고 네. 흔히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죠. 네. 대부분 다 페이팔 마피아들인데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면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네. 이 피터 틸에 같이 있었던 페이팔에 있었던 데이비드 섹스 지금 트럼프의 AI와 크립토
짜르라고 해서 총재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네. 고문으로 지금 있는 사람. 네. 이 사람이 피터 틸의 완전히 오른팔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고요. 또는 일론 머스크하고 친하죠. 또 하나는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 넘어가서 앤드리슨 호로위츠라고 하는 미국에서 대단히 큰 네.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이 사람이 옛날에 넷스케이프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네네.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국방 방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투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백악관에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지금 트럼프의 경제적인 어떠한 발전 방향에 대한 설계를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예를 들면 경제자문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그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의 예산을 아끼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껴야 되지만 국방 쪽에서 AI로 국방에서 수요를 만들어줘서 이러한 산업을 진흥시키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장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 여기다 유가 하락 압박도 있었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달라라는 요구,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지금 16일 국채 수익률 4.6%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출발을 보이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2,529포인트, 코스닥도 0.2% 상승합니다. 72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으로 53,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9% 상승합니다. 221,500원. LG에너지솔루션 0.8% 상승으로 35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올라갑니다. 107만 3천원이고요. 현대차가 0.7% 떨어집니다. 207,500원. 기아가 1% 상승합니다. 10만 3,800원이고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17만 9,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강보합권이고 KB금융이 0.2% 떨어집니다. 8만 8,600원 보합이네요. 네이버가 0.7% 상승합니다. 20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합니다. 13만 2,600원, 알테오젠 0.58% 올라가면서 34만 9천원이고요. HLB가 3.98% 떨어집니다. 7만 7,200원, 에코프로는 0.3% 올라가고요. 6만 1,400원, 레인보로보틱스 1% 떨어집니다.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11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작은 1.2% 올라갑니다. 지금 17만 5,400원으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클래시스는 떨어지네요. 53,900원, 리노공업 1.4% 상승하면서 지금 2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휴젤은 1.6% 떨어집니다. 23만 5천원에 현재 주가 형성되어 있네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원전 관련주, 전선, 전력설비, 아무래도 뉴욕 증시 쪽에서 그 에너지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 지금 14%가량 급등을 했고 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또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또 원전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전산업이 4% 올라갑니다. 13,020원, 그리고 한전기술도 1% 상승하네요. 68,700원. 우리기술도 2.3% 올라가고요. 에너토크도 2% 이상 강세입니다. BHI도 3.6% 올라가면서 21,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관련주를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3% 올라갑니다. 24,600원, 그리고 오르비텍도 2.3% 올라갑니다. 한전기술, 한전 KPS 다 올라가고요. 지금 또 전력 전선 쪽도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력 쪽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모두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이 6% 강세고 또 LS 에코에너지도 5% 이상 올라갑니다. LS 마린솔루션도 2% 상승 중이고 대원전선, 일진전기, 재룡전기까지도 일제 올라가고요. G2파워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전선 전력 쪽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셰일가스 쪽도 좋아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S&T 에너지 오늘 7% 이상 올라가네요.
이제 뭐 결국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삽니다. 84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은 51억 원, 기관 1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17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억 원, 4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선물에서 지금 외국인 지금 884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2원 20전 상승한 1,43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증시 오늘 보니까 뭐 원전 관련주, 전력, 전선 저희 개장 전에 막 다뤄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강 박사님하고 다루고 있는 네. 이 부분만 지금 가고 있네요. 예, 실제 결국 AI 패권 전쟁에서 시대가 그 시대가 되긴 됐나 봅니다. 근데 네. 박사님 궁금한 게 네. 저기 독일에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유럽이 왜 저렇게 삐리해졌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원래 이제 미국 또한 사실은 비슷하게 삐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faster, 빠르게 예. 시장을 기술을 재편하고 예. 흔히 말하는 창조적 파괴를 하겠다 이런 문화가 대단히 강한 곳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잉이 4분기 때 20억 달러의 손실을 본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도와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망할 기업은 망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다른 기업으로 군사산업도 대체하겠다 이런 어떤 빠르게 예. 자본주의 경쟁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었다라면 중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의 좀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 소비자들 단에서도 지금 가장 지금 미국, 유럽의 흔히 말하는 챗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 쓰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수용성도 낮고 이걸 예. 갖다가 빨리 기업에 전환시키려는 부분도 낮고 이런 이 테크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IT 부분에서 이 디지털 부분에서 되게 수용성이 약하다라는 것 이러면서 사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서 검색도 미국 기업이고 뭐 메타의 모든 서비스들 심지어는 아마존이 여러분 가장 큰 시장은 미국하고 그다음에 독일 시장, 프랑스 시장, 영국 시장이에요. 이커머스도 지금 아마존이 다 정리를 했죠. 그러네요. 뭐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스포티파이 정도 음악 서비스하고 있는 스웨덴 기업, 스웨덴 좀 북미는 조금 다르거든요. 북유럽은 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다라는 거 외에는 거의 사실상 의미 있는 서비스들이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미 여기서부터 스마트폰 시대부터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고 AI 부분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여기도 인재 유출이에요. 인재 유출. 왜냐하면 독일에서 조금만 AI 잘한다 어디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아. 프랑스에서 영어 다들 잘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AI를 잘한다. 바로 미국으로 가는 거죠. 네. 다만 영국은 워낙 캠브리지라든지 옥스퍼드의 AI 연구진들의 어떠한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예. 영국에서 딥마인드가 있고 지금 딥마인드 본사는 영국에 있고 런던에 있거든요. 이 정도 지금 영국이 유일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은 하사비스가 영국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하사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중심의 이 AI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 외에는 영국도 겨우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나 지금 독일의 문제점들은 인재의 미국으로의 유출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뒤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 독일 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제1의 산업이잖아요. 이것이 예. 영원할 거라고 지배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독일 자동차의 평균 중국 시장 의존율이 30%예요 매출에. 아하. 근데 여기에서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폭스바겐이 매출이 2019년, 2020년 대비 2024년이 중국에서 정확하게 40 몇 프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토막 이상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의존율이 33%가 넘는데 여기서 반토막이 났다는 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기업들에게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압도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서 독일 기업들이 가장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공을 들였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독일 기업들, 프랑스 기업들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 같은 논리가 우리한테도 적용되려면 적용될 수 있겠네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을 지금 한국 경제가 통과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단순하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받쳐줘서 네. AI 관련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인프라스트럭처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막대한 돈을 테크를 통해서 벌었으면
여기에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투자를 하지 못한. 그나마 네이버가 지금 겨우 숟가락을 얹히고 있는데 여러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 발표한 지 지금 얼마 지난 것 같으십니까? 1년이 넘었어요. 감감무소식이에요. 근데 지금 AI 계획은 여러분 여기서 매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1년이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네. 영원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예. 오늘도 지금 오픈 AI가 뭐 에이전트라는 서비스를 새롭게 오퍼레이터라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요. 네. 거의 뭐 매주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예.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으면서 경쟁하고 있는 판에 지금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네이버 그리고 뭐 판교가 저녁에 일찍 불이 꺼진다 소리도. 그리고 뭐 네. 3년째 아무 소식 없는 카카오 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건 지금 한국 경제에 되게 안 좋은 저는 신호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AI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서비스 경제 시민들이 느끼기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습관이 변했고 은행을 하는 습관이 변했고 커머스를 하는 습관이 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비스가 대단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늦었다 하면 예. 서비스 기업이라도 지금 이 화랑을 타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역시 AI 있으니까 좋아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LG전자나 이제 삼성전자에 전화하지 않고 AI가 전화해서 방문 기사 일정도 좀 잡아주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편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AI가 네, 정말로 네. 들어온다라는 거는 네. 교육도 바꿔줘서 지역에 있어도 굳이 대치동 오지 않아도 지역에 있는 AI로 과외를 받았더니 대치동만큼 좋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네. 뭔가 사회가 좀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AI 경제로 한국의 사다리가 다시 바뀔 수 있고 질서가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모두가 의사가 되려는 국가. 이걸 저희가 10년 동안 방치해 왔어요. 여러분 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란이에요. 어. 왜냐하면 다른 거 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의사하는 거거든요. 네. 전망이 불투명해질수록 의사와 변호사로 다 모입니다. 그래요. 사회의 전망이. 네. 개발자가 되려고 하고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고 흔히 말하는 공돌이가 되려고 한다는 거는 무언가 세상을 빌드업하면서 만들면서 예.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치 속에서 여러 곳에 인재들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인재가 쏠리고 있는 현상도 좋지 않은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양자 컴퓨터도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그 젠슨왕이 사실은 뭐 양자 컴퓨터 한 20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뭐 엔비디아도 지금 양자 컴퓨터 쪽 투자한다면서요. 네네. 예, 어떻게 R&D 해석해야 투자죠. 돼요? R&D 투자는 R&D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양자 컴퓨터에 저는 미래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예를 들자면은 댄스랑은 2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과도하게 얘기를 했다고 예, 얘기를 예. 하고 그다음에 막 주커버그도 메타의 주커버그도 10년은 넘게 걸릴 네.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평균치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 테슬라의 FSD도 유튜브만 보면은 뭐 자율주행 다 왔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테슬라 잘 되는 것만 찍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여러분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양자 컴퓨터에 저는 미래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로 가는 길에 나오는 이 흔히 하는 이 중요한 양자 기술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기술들은 지금도 채굴 사업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데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자 기술의 어떠한 상용화 가능성들은 미리 존재하는 거고요. 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아직도 남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결책으로서 타협책으로 찾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죠. 즉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 딥마인드의 데비드 하사비스 같은 경우 뭐라 그랬냐면 AI가 발전하게 되면 슈퍼컴퓨터와 결합되면 양자 컴퓨터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새로운 넥스트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찾고 있는 건 빅테크는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승에서 R&D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넷플릭스,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전체 R&D 비용에서 몇 프로를 쓸까요? 이걸 봐야 돼요.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예. 분명하게 양자 컴퓨터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하냐고 한다면 우리 한 100명 정도를 해. 여러분 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드웨어 개발자보다 더 많습니다. 네. 엔비디아예요? 그럼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진짜 5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양자 컴퓨터에 R&D를 하고 있다. 저는 5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봐요. 10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차원에서 하나의 다양한 부분에 기업은 다양한 부분의 가능성으로 모든 걸 열어놓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하이브리드라고 좀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저는 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일 주가가 계속해서 폭등할 것이냐, 즉
기대치를 맞춰주는 어떠한 매출 성장의 기대치가 1, 2년 안에 현실화될 것이냐. 그러니까 주가를 오르는 건 우리가 보통 세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매크로적인 상황이 있고 하나는 매출의 증가고 하나는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치인데 네. 이 기대치는 최대한 그러니까 타임렉이 지연이 2년 안에는 현실화가 돼야 되는 거죠. 2년 안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것 트럼프 임기 2년 안에는 다양한 규제를 통과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옵티머스라든지 로봇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네. 성과가 매출로 현실화될 것이다. 2년 안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저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아이온큐에 대해서 2년 안에 현실화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반 섞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이온큐에 투자한다면 반은 투자하고 반은 공매도를 할 겁니다. 이런 걸 커버드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을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공매도라는 기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콜옵션과 네. 풋옵션이. 네. 한국에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안 배우신 거고 못 하시는 건데 네. 미국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정말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요. 보통은 커버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안정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위험성을 해치 스스로 하는 거죠. 이런 법도 배우셔서 50%는 예를 들자면 한 70%는 아이온키 투자하고 성장할 거를 기대하시면서 30%의 혹시 모르는 일을 위해서 공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전략들을 구사하는 것이 보통 미국 투자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미국에 있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국하고 다른 투자의 어떠한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 터질 뻔했던 거 해치 해놨던 쪽에서 좀 줄인다. 네. 우리는 해치 없습니다. 뭐 쪽박 아니면 대박이죠. 뭐. 예. 해치하다가 언제 돈 법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